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새로 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책이고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책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책을 조금씩은 다 읽고 있는 입장에서 이 책을 왜 샀으며 현재 읽고 있는 관점에서 어떠한지 다각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끔 책을 다 읽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책을 다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가 더 재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책을 다 읽게 되면 그 책의 핵심 주제를 말해야겠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린 나머지 책의 본질을 오히려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책을 읽고 있는, 특히 초반을 읽은 경우는 오히려 책에 대한 더 신선하고 다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책을 읽고 말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장점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는 책을 개략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튜브 제국의 탄생, 뇌는 어떻게 인간의 정체성을 발명하는가, 나라는 착각, 패브릭, 섬유에 관련된 책이죠. 당과 인민, 중국과 관련된 책입니다. 7개의 목소리,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위대한 거장들에 대한 인터뷰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의 연초 도매상 1, 2, 3권입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책이죠. 켄 폴릭, 역사소설의 유명한 사람이죠. 바늘구멍.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권 한 권씩 오늘의 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어떻게 인간의 정체성을 발명하는가? 나라는 착각입니다. 즉 뇌와 관련된 책이죠. 제가 최근에 뇌와 관련된 책을 다수 읽곤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뇌와 관련된 책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즉 뇌와 관련된 연구가 많은 자본이 들어가면서 여러 성과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뇌와 관련된 책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착각을 하는 동물이고, 그리고 인간의 기억력은 아주 별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책 겉모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인간의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이 두 개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하학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얼굴은 뭔가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사람의 얼굴은 나도 나를 모르겠다, 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나도 나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풀어 쓴 건데, 아무튼 책 뒷면까지 볼게요. 뇌 속에 감춰진 자아의 기원을 찾아서 인간은 자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자아를 만들었다. 자, 무언가 이것도 좀 모호하죠. 그러나 책을 읽다 보면 이 문구가 뜻하는 바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만을 가지고 이 책에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책에서도 이야기한 건데 이 책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기억력은 불완전하다. 먼 과거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조차 우리는 그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뇌는 저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스냅 사진처럼 부분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분만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전체를 우리는 기억하느냐? 그것은 바로 부분 그 빈 공백 사이를 이야기로 메꾸어 나간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누가 만드는 것이냐? 내가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편집을 가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스냅사진과 스냅사진을 연결하여 하나의 서사를 완성시킨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말한다. 그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같은 현장, 같은 시각에 있었음에도 여러 사람에게 증언을 시켜보면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뇌는 불완전하다. 뭐 이런 내용부터 이 책의 거대한 서사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따라서 이런 책을 읽다 보면 나의 기억이 올바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되짚어 보게 합니다. 소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유명한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의 주제는 인간의 기억의 왜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뇌와 관련된 책을 먼저 읽기 전에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먼저 읽었었죠.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아주 좋은 책이라 생각하고 재미있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억의 왜곡을 저는 소설의 다소 무리한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이런 책을 읽다 보니까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인간의 기억의 왜곡을 아주 잘 표현한 대단한 소설이었다. 다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제가 뇌와 관련된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 책을 읽게 되신다면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란 누군가, 나란 어쩌면 내가 만든 또 다른 내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을 받으시리라고 예측하고 싶습니다. 나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제국의 탄생입니다. 자, 책 전면을 보시면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이 화살표는 아무래도 이 마우스의 표시겠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빈 삼각형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의 플레이 버튼을 뜻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 전면에 보시면 무명의 언더독에서 세계 최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한 유튜브 20년 비하인드 히스토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것은 핵심적인 단어는 무명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철저하게 무명이었는데, 즉 언더독이었는데 그러다가 구글에 인수된 후 세계 최대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유튜브는 2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회사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뒷면을 보시면 유튜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1일 10억 시간 시청, 1분 500시간 영상 업로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문구 중에 제가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1일 10억 시간 시청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1분에 500시간 영상 업로드라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업로드될 것 같은데 1분에 500시간밖에 업로드되지 않는다. 어쩌면 제가 유튜브를 너무 과장되게 평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말 그대로 유튜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신생 기업이었어요. 어느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소수가 소자본으로 창업했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자본, 소규모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빅테크가 인수에 뛰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생태계죠. 유튜브는 결국 구글이 인수하게 됐습니다. 당시 야후도 인수 의사를 타진했는데 구글이 인수하였고 그것이 결국 오늘날 유튜브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됐겠죠. 자, 어쨌거나 이 책을 읽다 보면 유튜브가 어떠한 역사를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겠지만 현재는 가장 잘 나가는 플랫폼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유튜브가 과연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타진할 때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중 어떤 것이 가치가 가장 크냐를 평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인수 당사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박싱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누가 언박싱을 보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언박싱을 너무나도 좋아하죠. 자, 언박싱을 왜 좋아하는지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언박싱을 좋아하는 이유는 새로운 물건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소유권을 누군가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환호에 찬 인간의 모습을 구경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언박싱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튜브에서는 언박싱 영상은 조회수가 가장 많은 영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박싱을 과소평가한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인간을 모른다. 놀랍게도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그토록 잘 파악하고 달까지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원자의 세계까지 파헤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늘 마주하고 사는 인간을 모른다였습니다. 이 책에서 읽다 보면 그런 면까지 파악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튜브 제국의 탄생이었습니다. 다음은 패브릭입니다. 섬유와 관련된 책입니다. 책 겉표지는 청색이죠. 마치 청바지의 직물의 원단을 표현한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패브릭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고 그 밑에 한 가닥 실에서 탄생한 인류 문명의 모든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얼핏 봐도 이 책은 섬유와 관련된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책 뒤편을 보시면 네안데르탈인의 식물 섬유에서 실크로드, 리바이스 청바지, 섬유 배터리까지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문명을 엮어낸 인간의 독창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목차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목차를 보시면 섬유, 실, 직물, 염료, 상인, 소비자, 혁신가, 왜 직물인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고대부터 인간이라는 동물은 외부에 어떤 옷감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신체의 일부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피부 바깥에 또 다른 무언가를 둘러야 하는 생명체죠. 따라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섬유를 개발했을 것입니다. 몸을 덮는 섬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섬유의 탄생이 있었고 그것은 아주 고대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처음에는 동물의 모피를 이용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식물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즉 목화와 같은 식물의 어떤 섬유질을 가지고 뽑아내서 별도의 옷감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섬유가 무역으로 확장되면서 제국주의 탄생도 이루어졌고 섬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화학의 발전이 다른 창조물까지 확산되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섬유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외피를 덮는 거에서 출발해서 문명을 창조한 일종의 어떠한 거대한 창조물이다. 대략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너무나도 많은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굳이 언급되지 않아도 되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창조물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섬유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창조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와 같이 필수적인 창조물을 대상으로 한 권으로 엮어낸 역사책을 읽는 것은 아주 좋은 독서라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브릭과 같은 책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패브릭이었습니다. 다음은 당과 인민입니다. 자, 벌써부터 그냥 책 겉표지만 보더라도 중국과 관련된 책이구나. 마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그 앞에 중국의 경직된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군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건축 중인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네요. 앞에는 공산당 분위기가 물씬 풍어나고 있고 그 뒤편에는 자본주의적 건물이 드러나 있고 현대의 중국을 제대로 묘사한 아주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과 인민이라는 제목 위에 우려와 기대를 모두 넘어선 진화하는 중국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언가 불안정한 느낌이 묻어나는 부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 뒷면을 보시면 기괴한데 안전하고 심지어 아름답기도 한 현대 중국, 억압하면서도 호응하고 갈등하면서도 협력하며 권위주의적이면서도 친밀한 중국 정치의 역설. 자, 그러니까 상반된 느낌의 억압하는데 호응하고 갈등하면서 협력하는, 즉 상반된 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무언가 모순 덩어리라는 느낌을 전해주고자 한 건가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의 통치권자들에게 이런 문구를 보여준다면 그들은 상당히 분노할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서구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바라보는 우리 중국은 불완전하고 뭔가 모순적일 것 같지만 중국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표명은 하지 않겠죠. 어쨌거나 중국은 현재 민주화된 정치 체계가 거의 세계 대부분을 휩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치 체계는 일당 독재라고 우리가 섣불리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너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뉴스에서 접하는 단편적인 기사 항목으로 중국 정치가 어떠하다고 평가할 뿐이지, 실제로 중국 정치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당대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당의 조직은 어떠한지, 분명히 사회주의 국가라는데 자본주의 요소가 어떻게 침투해 있는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출간되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렇게 구입했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여러 가지 지적으로 풍족함을 안겨주는 좋은 책입니다. 물론 읽고 있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책은 너무나도 좋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방금 제가 이 책도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 제국 탄생도 그렇고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책을 선택하는 능력이 제 스스로 평가할 때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는 책을 선택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지 않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는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향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편독의 욕구를 스스로 억제하면서 주제를 다양화시키는 그런 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당과 인민은 중국에 관련된 책입니다. 당과 인민이었습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7개의 목소리,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증인들, 그리고 7분의 라틴 아메리카의 위대한 작가에 대해서 이름과 사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잘 아는 작가들도 여럿 있죠. 파블로 네루다, 호레 루이스 보르헤스,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그리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여러 유명한 작가들, 그리고 쉽사리 잘 현재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지만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잘 알려진 작가 7분의 인터뷰가 이 책에 바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 7인이 말하는 그들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한 진솔한 목소리. 저는 이 책을 알라딘 중고시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우연히 중고시장을 방문했다가 이 책을 보고 그냥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에서 하필 그곳이 파블로 네루다의 인터뷰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파블로 네루다가 선호한 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터뷰를 말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파블로 네루다가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읽어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파블로 네루다 편을 읽었는데 기자가 질문하고 파블로 네루다가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문제는 기자의 질문 형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작가의 답변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 리타 기버트라는 질문자는 작가가 여러 이야기를 솔직하게 뿜어낼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을 저는 작가란 무엇인가 같은 책에서도 읽었었죠. 그리고 작가가 쓴 에세이집도 몇 권 읽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것은 올가 토카르추크의 다정한 서술자도 읽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소설책을 읽으면서 소설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은 이 책을 쓴 작가는 무엇라 이야기할까? 당신은 왜 이 책을 썼으며 책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어떠했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와 같은 것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소설을 읽었다면 소설가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그래서 소설가가 인터뷰에 답변하는 것을 자연스레 궁금증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자, 파블로 네루다의 시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파블로 네루다의 작품 세계를 제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읽는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마침 제가 펼친 부분이 중고시장에서 펼친 부분과 똑같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노먼 메일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은 그를 알아봤던 몇 안 되는 작가 가운데 한 분이죠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파블로 네루다께서 벌거벗은 자와 죽은 자가 출판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우연히 멕시코 한 서점에서 그 책을 봤는데 너무나도 좋은 책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벌거벗은 자와 죽은 자를 읽었었죠. 전쟁 소설이죠. 남태평양의 일본군과 미국인의 전투를 현실적으로 묘사한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바로 이 부분에 있었는데, 파블로 네루다는 그렇다면 내가 읽은 책을 대작가는 어떻게 평가할까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입해서 읽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 다를까 위대한 작가라는 선입견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터뷰에 대응하는 답변 하나하나가 제가 놓칠 수 없는 좋은 문구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지금은 파블로 네루다만 읽었지만 쭉 기다리고 있는 더 궁금한 작가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밑에는 유명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도 기다리고 있네요. 물론 작가란 무엇인가에서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있었던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7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책 한번 읽어보길 공고해드립니다. 이제 비소설 분야를 모두 소개를 했으니까 소설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의 연초도매상입니다. 자, 연초도매상은 수없이 많은 서점 방문을 할 때마다 가끔씩 보게 되는 책입니다. 연초도매상이라는 책은 대부분의 서점에서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대형 서점에서 연초도매상이 진열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도매상은 세계문학 전집 139번, 지금 400, 거의 40권이 출간되었으니까 초기작이죠. 초기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판매된 것 같지는 않고 또 많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회자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책 뒤편을 보시면 타임 선정 현대 100대 영문소설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음에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초 도매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냐? 3권이라서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세계문학 전집이 약 3권 정도로 출간되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읽은 세계문학 전집 민음사는 나는 고백한다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제목이 끌렸습니다.
연초 도매상, 연초 담뱃잎을 바라는 것이죠. 도매상, 판매상도 아니고 중개상도 아니고 소매상도 아니고 도매상. 무언가 제목이 독서 욕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초 도매상을 꼭 눈여겨보고 있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읽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방문한 서점에서 연초 도매상이 진열되어 있길래 그냥 이 기회에 아예 구입해서 읽어보자 하고 이렇게 구입했고 지금 1권 다 읽고 2권을 읽고 있는 도중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구입해놓고 3권에다 분량도 많고 인터넷 평점 보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읽는 게 옳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재밌어요. 처음에는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를 제가 한번 다른 작품을 빗대어 설명해 볼까요?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천명관의 고래와 비슷하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고래와 비슷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끊임없는 장황한 대사가 이어지고 난데없이 갑자기 등장인물이 나타난다든지 다소 황당무계한 이야기 전개가 펼쳐진다든지 뭐 그런 점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끊임없는 여정을 통하고 그런 것도 또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고래와 완전히 같냐? 절대 아니죠. 단지 제가 설명할 길이 고래밖에 없고 고래가 유명하기 때문에 고래를 빗대어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자, 작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다시 이야기해 본다면 17세기 말 영국은 미국을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은 영국에서 꿈을 안고 넘어간 사람들로 의해서 식민 기지가 있었습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제임스타운 여러 가지 동부 해안에 영국의 정착촌이 있었죠. 그 정착촌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주인공에게 그쪽에 가서 그 농장을 경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주인공은 전 총독으로부터 개관시인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럼 개관시인은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다수 듣던 용어죠. 그럼 개관시인은 무엇이냐? 개관시인은 국가나 왕에 의해 공식적으로 임명된 시인 또는 그 칭호를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어떤 권위가 부여된 시인, 권위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인이라는 것이죠. 자, 주인공은 어처구니 없게도 개관시인이라는 칭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아메리카 영지로 떠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개관시인은 핵심 주제가 아니고 주인공이 런던에서 아메리카로 향하는 그 여정 자체가 한편의 코미디와 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험기라고도 표현해도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작가가 이야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놀랍게도 이 존 바스라는 작가는 이 책을 정말로 재미있게 잘 표현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사가 절대 지루하지 않고 절대 황당무계하지 않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일부 차용하여 제대로 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아주 장황하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는 문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읽은 민음사 세계문학 시리즈 중에 가장 재밌지 않나. 물론 3권까지 다 읽고 더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2권을 읽는 도중에 평가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책 뒤편을 펴시면 존 바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선정 현대의 100대 영문소설이라는 칭호가 부여됐고 가장 재미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가 존 바스의 대표작 소설과 허구 모호한 경계를 넘나들며 고갈된 기존 문학의 반기를 든 작품. 한마디로 이 책을 표현하자면 전통적인 소설의 구조를 약간은 벗어나는 작품이라는 것을 언뜻 저 문구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연초 도매상을 제가 권고해도 대부분은 읽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1600페이지, 1700페이지에 해당되는 분량이고 때로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낀 감정은 소설을 많이 읽지 않은 분들은 이 책을 1권에 약 10분의 1만 읽다가 던져버리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권고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 매력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연초 도매상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초 도매상이었습니다. 오늘 기나긴 책 소개 시간의 마지막 책입니다. 켄 폴릿의 바늘구멍입니다. 자, 켄 폴릿은 역사 소설로 아주 엄청난 분량의 판매고를 자랑한 유명한 작가죠. 저는 20세기 3부작을 켄 폴릿의 작품을 읽었었죠. 아주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공부를 별도로 할 필요 없는 20세기 3부작을 집필한 켄 폴릿의 초기 작품이 바로 바늘구멍입니다. 바늘구멍이라는
책 제목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책 겉면을 보시면 정말로 바늘과 같은 어떤 뾰족한 것이 무언가를 깊게 파헤치며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바늘과 같은 곳에는 나치의 문양이 들어가 있고 바늘구멍 저 뒤편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래도 어떤 책인가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무언가는 강렬합니다. 뒤편을 보시면 모형 탱크와 항공기, 집담한 막사, 거짓, 무전, 한 명의 스파이라도 그 실체를 간파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없다. 히틀러의 1급 요원, 바늘, 그를 저지하라. 무언가 이제 감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어떤 스파이와 관련된 첩보소설의 일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스파이 소설은 이언 플레밍의 책도 있고 존 르카레의 소설도 있고 여러 첩보 소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책들이 첩보 소설로는 더 유명할지라도 켄 폴릿이라는 역사 소설의 대가가 오늘날의 글을 읽게 한 초기작이 어떠한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샀고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다 읽을 책입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을 아주 좋아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관련된 책이다 하면 더 읽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죠. 이 책 역시 다 읽고 그 내용을 별도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책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책을 다 읽을 예정입니다. 바늘구멍에 대해선 평가는 시간이 날 때 한번 별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늘구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 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언제나 새로 산 책은 읽든 읽지 않든 엄청나게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제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든 유용하게 쓰든 아니면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 있든 무언가 새 것을 사고자 하는 욕망은 내 마음속 한구석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책을 구입하죠. 그러나 이 끊임없이 구입하는 책 때문에 결국은 끊임없는 독서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새 책을 구입하는 행위는 결코 무모한 행위가 아니다. 비록 그것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효과는 발휘한다 라는 것을 오늘도 새 책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독서를 계속 영위하고 싶은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보다 저처럼 책을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진열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원할 때마다 한 권씩 꺼내 읽는 것이 더 좋은 독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